스펙만 들어보면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오리스의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칼리버 400 이야기입니다. 무려 닷새에 달하는 1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데다가 항자성 기능도 더 강력해졌고 인증만 거치지 않았다 뿐이지 정확도도 크로노미터 수준입니다. 서비스는 10년마다 한 번씩만 받으면 되고 품질 보증 기간도 10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리스는 이 가공할 만한 스펙의 새 엔진을 자사의 21세기 최고 히트작이라고 할 만한 아퀴스 데이트에다가 가장 먼저 장착했습니다. 과연 오리스가 개발한 야심찬 새 엔진은 아퀴스를 더 좋은 시계로 만들어 줬을까요? 원래 이 영상은 이번 주 목요일에 공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며칠 동안에 걸쳐서 무브먼트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영상을 다시 만들 의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오리스가 시계를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파워 리저브가 짧은 게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수동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갖고 있던 오리스가 파워 리저브가 더 긴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 를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우려했던 건 경제성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 브랜드는 자체 무브먼트를 개발하면 자기 회사 안에서만 쓸 텐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위당 제작비가 많이 들겠죠. 과연 독립 브랜드 오리스가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된 시계를 내놓을 수 있을까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무브먼트는 여러 면에서 제 예상을 깨고 있습니다. 셀리타의 SW200-1이 들어가는 기존의 아키스 데이트 모델의 경우 메탈줄을 장착한 버전이 리테일가가 235만원이었고 새로 나온 칼리버 400이 들어간 아키스 데이트는 메탈줄 버전이 390만원입니다. 가격이 리테일가 기준으로 155만원이 오르긴 했고 이게 엄청난 가격 상승이기도 한데요. 제 예상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수동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갔던 오리스의 프로파일럿 X는 무려 리테일가가 870만원이었으니까요. 경이로운 부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유명한 에타 2824의 설계를 참조에다가 살짝 변주하는 수준에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칼리버 400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외형만 봤을 때는 에타 2824는 물론이고 다른 유명한 무브먼트를 그대로 베끼는 적이 없습니다. 무브먼트를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하고 그 설계에 따라 부품을 일일이 제작해보고 여러 차례 프로토타입을 갖고 실험을 하고 설계를 바꿔서 다시 만들고 테스트를 하려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을 텐데 오리스가 이번에 좀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리버 400이 정말 스펙대로의 우수한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무브먼트 자체겠죠. 칼리버 400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하나씩 꼽아가면서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가 있을 경우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 리저브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 무브먼트는 5일의 긴 파워 리저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태엽통을 무려 2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태엽통 하나가 2.5일 정도의 파워 리저브를 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톱니 모양의 설계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설계를 하고 마찰을 적게 일으키는 실리콘 부품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에너지 전달의 효율을 더 높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타의 무브먼트들이 메인 스프링에 저장된 동력의 70%만 실제 무브먼트를 구동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칼리버 400은 효율을 85%까지 올렸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상의 배려를 통해서 파워 리저브를 높이면서도 현대 스위스 무브먼트의 매력 중 하나인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희생하지 않은 게 돋보입니다. 칼리버 400의 시간당 진동수는 28,800회, 그러니까 초당 8회입니다. 하지만 파워 리저브가 아무리 길어도 무브먼트의 힘이 뒤로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오차 범위도 약속한 대로 나오지 않을 거고 길어진 파워 리저브가 실용적인 의미를 상실할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 리뷰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획한 거는 메인 스프링이 완전히 감긴 상태의 시계를 타임 그래퍼 위에 올려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오차와 앰플리튜드를 5일 동안 촬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촬영한 영상은 날아가 버렸습니다만 그래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칼리버 400의 정확한 리프트 앵글 값이 공개되지 않아서 앰플리튜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첫 3일 동안은 다이얼 업 상태에서 1호차가 플러스 5초 내외 정도의 앰플리튜드는 300에서 200 후반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고요. 4일째부터 앰플리튜드가 200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확연하게 힘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예상외로 오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워 리저브가 오리스 측의 약속대로 거의 정확하게 5일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리스는 5가지 다른 자세에서 1호차가 플러스 5초에서 마이너스 3초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거는 크로노미터급의 오차 범위입니다. 시계의 자세가 바뀌는 동안에도 오차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고 약속한 오차 범위 안에서 무브먼트가 작동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또 다른 특징은 항자성 기능의 강화입니다. 실리콘 헤어 스프링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은 팔렛 후크와 이스케이프 휠, 밸런스 휠 같은 핵심 부품을 포함한 30개 정도의 부품을 실리콘 등을 포함한 비자성 재료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2250 가우스의 강한 자성에 노출시킨 뒤에도 1호차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를 벗어나지 않는 뛰어난 항자성을 자랑합니다. 2250 가우스가 얼마나 강력한 자성인지 감이 오시지 않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붙이는 병따개 같은 장식품의 자석의 자성이 50에서 100 가우스 정도고요. 문구점에서 파는 빨간색 파란색 자석이 600 가우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의 항자성 시계 규정인 ISO 764의 기준치는 200 가우스 정도인데 2250 가우스면은 기준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고 적어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성 정도의 크기에서는 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우스 검사기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요건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칼리버 400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로터인데요. 로터의 축에다가 현대 무브먼트의 표준과도 같은 볼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슬라이딩 프릭션 클립 시스템이라는 묘한 메커니즘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름대로 고정된 축에다가 클립을 박아놓은 듯한 모습인데 이게 단순화된 메커니즘 덕분에 잔고장이 없고 마모도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10년의 서비스 주기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방향 로터인데 미오타나 벨주처럼 세게 흔들었을 때 로터가 헛도는 현상은 없고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로터 중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편에 속하는 무브먼트라고 하겠습니다. 볼 베어링도 안 쓰고 단방향 로터인데 마찰이나 소음이 적다는 게 제 직관에는 반하긴 하는데 아무튼 오리스에서는 이 로터 시스템의 내구도와 안정성에 상당히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10년의 보증기간도 그래서 나온 거겠죠. 못 보던 생김새의 로터라서 다소 효율이 나쁘지 않을까도 걱정을 했는데 적어도 테스트하는 동안에 효율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설계 기조는 철저한 실용주의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무브먼트에는 별다른 장식이 가해져 있지 않습니다. 로터 부분에만 사틴 브러쉬를 넣어놓고 브릿지에 노출된 부분에는 다 샌드블라스트로 피니쉬를 해놨습니다. 재밌게도 태엽통 두 개가 오리스의 상징인 곰의 귀처럼 생겨서 칼리버 400이 아니라 칼리베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 분들도 있던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묻어나게끔 의도한 디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재미는 있습니다. 브릿지에 박힌 인공 보석들의 크기가 꽤 큰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게 아마 긴 서비스 주기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정리하자면 칼리버 400은 화려하진 않지만은 자기 색깔을 가진 외양에다가 강렬한 스펙을 갖고 있어서 약속한 10년 동안 서비스를 받을 필요 없이 정말로 별탈 없이 돌아간다면은 매력적인 무브먼트인 것 같습니다. 아키스 데이트에다가 이 무브먼트를 제일 먼저 넣기로 한 결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65를 더 좋아합니다만은 현대 오리스가 지향하는 실용주의를 더 잘 대변하는 시계가 아키스인 것도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그라데이션 블루 계열의 선버스트 다이얼을 채택했는데 색상이 정말 오묘하고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한강 에디션이랑 비교해보면은 외관상으로는 무브먼트 말고 기존의 43.5mm 사이즈의 아키스 데이트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셀리타보다 칼리버 400이 살짝 사이즈가 더 큰 무브먼트인데도 크기나 두께가 더 커지진 않았습니다. 케이스 지름이 43.5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9.8mm,
300m 방수 성능에 두께 13mm, 이런 거는 수치가 거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무게는 제 17.8cm 손목둘레에 맞게 조정했더니 166.6g이 나오는데, 이건 의외로 기존의 아키스테이트보다 5g 정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딱 3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다이얼의 프린트에 5days라는 파워 리저브의 장점이 한 줄 더 프린트가 됐고요. 두 번째로 무브먼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케이스백의 디스플레이 창도 따라서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봤을 때 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아키스가 시계줄 교체가 잘 되지 않는 독특한 러그의 형태 때문에 다소 불만을 샀는데요. 이번에는 도구 없이 손으로 바로 뜯을 수 있는 퀵 스트랩 체인지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아직은 적용 가능한 시계줄이 메탈 줄과 러버 스트랩밖에 없지만은 아키스의 전용 스트랩이 몇 개 더 나와준다면은 이 새로운 쉽게 시계줄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은 크게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생각했을 때 43.5mm가 아니라 41.5mm 정도를 첫 시계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수치상의 사이즈에 질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5.2cm 손목둘레의 여성이 착용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케이스에다가 바로 시계줄이 연결된 거의 러그가 없는 형태의 시계이기 때문에 케이스 자체의 큰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크게 넘치는 느낌은 없습니다. 두께도 300m 방수시계 치고는 두꺼운 편이 아니고요. 17.8cm 손목둘레에 남자가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은, 물론 좀 더 굵은 손목에 착용해 보면은 더 안정감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가는 손목에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근처에 오리스 매장 같은 곳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케이스는 반짝반짝하게 나왔습니다. 베젤 가장자리나 크라운 가드의 정면이나 러그의 정면에다가 다 폴리시를 해서 전면부가 빛에 화려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고요. 케이스 중간중간에 선명하고 촘촘한 결의 사틴 브러쉬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폴리시된 부분과의 대비를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케이스의 측면에는 넓은 부분에는 직선 방향의 선명한 브러쉬를 적용을 했고, 베젤 바로 아래 부분에 폴리시된 좁은 부분과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도록 피니시를 했습니다. 메탈 줄은 한 줄이 3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는 러그의 폴리시된 부분을 이어받아서 깨끗하게 닦여 있지만은 가운데 조각과 메탈 줄의 측면, 그리고 클래스프는 브러쉬 위주로 마감을 했습니다. 클래스프에다가는 오리스 로고를 새겨놓고 모서리는 폴리시를 해서 입체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고요. 크라운 가드와 케이스를 연결하는 부분과 러그와 메탈 줄을 연결하는 부분에 나사가 밖으로 노출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용도의 지름은 7.1mm로 시원시원하게 큼직큼직하게 만들었고, 홈도 큼직큼직하게 파두어서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정면에는 오리스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베젤 위에는 아주 선명하고 진한 파란색의 유광 세라믹 인서트를 올려놓았습니다. 인서트에 음각으로 파놓은 자리에다가 흰색의 페인트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마커들을 구성했고요. 초반 15분에는 3분 음금을 넣고 나머지 5분 단위마다 표시를 넣은 전형적인 다이버 베젤의 마커이고, 마커의 해상도가 아주 높습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은 파인면과 경사진면을 잘 혼합한 특유의 엣지 처리 덕분에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유격이나 백플레이는 전혀 없는 대신에 다소 빡빡한 느낌의 꽉 짜인 베젤이고요. 시계 유리로는 살짝 돔이 들어간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돔이 가파르지 않은 데다가 더블돔형이어서 다이얼을 왜곡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요.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다이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번에도 오리스다운 색상 장인 같은 멋진 선버스트 다이얼이 나왔습니다. 호평이 많았던 레이크 바이칼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살짝 변주를 가한 것 같은 색상인데요.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진청색으로 보이다가 빛을 받으면 가운데 부분이 하늘색 같기도 하고 청록색 같기도 한 오묘한 색상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 선버스트 다이얼입니다. 왜 씬마다 다이얼 색상이 다 다르게 나오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빛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극적으로 변하는 다이얼이라서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이 다이얼의 오묘한 색상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네요. 가장자리에는 흰색의 챕터링이 정갈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부착된 폴리시된 스틱형 인덱스는 보석처럼 여러 각을 부여를 해서 빛을 잘 포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볼링핀처럼 생긴 아퀴스 특유의 시분침도 빛을 포착하기 좋도록 선명하게 각을 줬고요. 날짜창은 6시 방향에 위치해 있고 흑백 반전이 되어 있어서 다이얼에서 너무 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광은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루미노바 BGW9 하늘색 야광입니다. 기존의 아키스와 마찬가지로 야광 도료가 인덱스와 시분 초침에 골고루 적용이 되어 있어서 꽤 괜찮은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밝기와 지속력 면에서 딱히 더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아키스의 용두나사야 언제나 그렇듯이 부드럽게 풀리고 잠깁니다. 다만 새 무브먼트의 조작감이 기존의 셀리타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확실히 사용감이 다르긴 합니다. 수동 감기를 할 때 셀리타는 좀 더 묵직한 느낌인데 반해서 칼리버 400은 좀 더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고요. 용두를 반쯤 뽑아서 날짜창을 조정할 때는 클릭감의 경계가 더 선명하다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 조정 단계로 넘어갈 때 조금은 빡빡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침은 시원시원하게 반응을 하고요. 용두를 다시 집어넣을 때도 좀 반응이 민감한 편이어서 신중하게 수직으로 용두를 눌러줘야 분침이 움직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키스의 메탈줄은 너비가 24mm에서 18mm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두께도 3.7mm에서 2.7mm로 얇아집니다. 아주 속도감이 있고 역동적인 느낌의 메탈줄이고요. 이 디자인의 결과로 인해서 메탈줄의 무게도 아주 잘 분산이 되고 조금은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한 줄이 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우 유격은 거의 없지만은 위아래로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실체감과 착용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았습니다. 길이 조정도 나사를 풀고 조이는 방식으로 우아하게 할 수 있고요. 메탈줄 조각도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어서 길이 조정을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프의 마이크로 어저스먼트 구멍도 적당한 간격으로 있어서 섬세하게 길이 조정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푸시 버튼도 있어서 쉽게 여닫을 수 있고요. 다이버스 익스텐션 시스템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1.5cm 정도 시계줄을 더 늘릴 수도 있게 해줍니다. 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 시계는 무브먼트 말고는 사실상 기존의 아키스 데이트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200만원 전후 가격대에서 최고 수준의 마감을 보여주는 시계였는데 이제 300만원대 후반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상대적인 장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브먼트의 스펙은 보다 높은 가격대의 시계들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게 됐다는 또 다른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좋아진 것과 똑같은 것 이런 걸 합쳐보면 이번에도 가격대에서는 꽤 경쟁력 있는 시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에다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390만원의 리테일가가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하지만요. 제 생각에 새로운 무브먼트로 무장한 오리스의 시계들은 앞으로 튜더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대비 좋은 마감과 무브먼트를 갖고 있음에도 롤렉스의 아류라는 평가는 튜더의 강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한데요. 롤렉스와 다른 디자인을 찾으면서도 오메가까지 가기에는 예산이 너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하는 시계 팬들한테 오리스의 시계들이 앞으로 대안으로 여겨지게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현재 고급감이나 클래스프의 완성도는 튜더에 살짝 밀리기도 하는데 조금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이얼의 오묘한 색감이나 케이스의 화려한 피니시 같은 거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적인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는 오리스도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리버 400이 부디 시장에 잘 안착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65에도 이 무브먼트가 들어간 걸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오늘 오리스의 새 무브먼트가 들어간 아키스 데이트 모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